코스피가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까지 불과 9포인트만 남았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일제히 개선됐습니다. 주택경기 호황에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번 건데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 빚을 내 집을 산 수요자들의 마음고생이 커질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올 1분기 실적이 크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증시 호황 덕에 주가 연계증권 ELS와 투자은행 부문에서 수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우려와 달리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4.23포인트 오른 2219.67로 마감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까지 불과 9포인트만 남겨뒀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 빠르게 상승하던 코스피는 오전 장중 한때 2229.74까지 치솟으며 역대 장중 최고치인 2231.47의 턱 밑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63% 오른 22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7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가 4.86%, SK하이닉스는 2.49%, 네이버는 0.13%, 포스코는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나홀로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05억 원, 4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 1분기 시공순위 10대 건설사 중 상장사 6곳의 실적을 살펴봤더니 모두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 호조 덕인데요.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고 있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하반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우려 등이 겹치면서 빚내 집을 산 걸 후회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일제히 개선됐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이 91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됐습니다. 현대건설도 1분기 영업이익 2,2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쿠웨이트, 사우디 등 해외 공사 수주와 함께 가락시형 재건축 등 국내 주택 현장의 매출 증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 2,211억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활발한 분양 사업으로 주택과 건축 부문에서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했고 해외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진 것이란 설명입니다.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 등으로 수천억 원의 떼돈을 벌고 있는 배경엔 주택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시장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1분기 청약 경쟁률은 평균 42.79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은 7.37대 1, 경기도는 11.56대 1을 나타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청약 시장의 화랑세가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부산 진구에서 분양한 연지 꿈에 그린 아파트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이 228.3대 1에 달했는데 481가구 모집에 10만 9,805명이 청약에 나서 1분기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입주 때 잔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중도금 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9조 6천억 원입니다. 작년 1분기 14조 8천억 원의 64%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큰 상황인 만큼 대출받아 집을 산 수요자들의 마음고생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4분기 채권 운용 수익이 떨어져 많이 나빠진 증권사들의 실적이 올 1분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호황으로 주가 연계증권 ELS의 거래가 크게 늘고 투자은행 부분에서의 수익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1분기 이후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증권은 지난 20일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41% 넘게 늘어난 1조 9,31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2%, 1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보다 121% 급증한 558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111% 이상 증가한 460억 원이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1분기 당기순이익이 808억 원으로 1분기 순이익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1분기 성적 전망도 밝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 1분기 미래에셋태우,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5개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33% 가까이 늘어난 3,13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올 1분기에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 증시 호황으로 주가연계증권, 즉 ELS의 조기 상환과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19조 8,9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2배에 달합니다. 기업공개 주관 등 IB 부문에서의 수수료 수익 증가도 실적 호조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이후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는 넷마블 게임즈, ING생명 등의 상장이 남아있고 다음 달부터 초대형 IB로 선정되는 증권사의 경우 발행어음 등 기업금융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도 은행권 연체율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가계와 기업 등을 합한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 달 하락폭이 지난 2개월의 상승폭과 같습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도 빚을 착실하게 갚는 가계는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2달 연속 오름세를 타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다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0.51%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47%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달 연속 올라 2월 말 0.57%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26%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떨어져 한 달 만에 3개월 전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이 같은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을 맞은 은행들이 2조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정리했고 새로 발생하는 연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새로 발생한 연체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천억 원가량 적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가계대출 연체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옥죄기가 실제 위험 수준보다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 대출 규제에 발맞춘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려 이른바 위험금리인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책정해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이자 소득에서 지출을 뺀 이자 수지는 마이너스 5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가 받는 이자보다 내는 이자가 많아 적자를 기록하기는 지난 197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지난해 은행의 이자 수익은 한 해 전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틈타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렸지만 예금 금리는 낮게 묶어뒀기 때문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지난 3월 3.43%로 한 해 전보다 0.15%포인트 오른 반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같은 기간 오히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트렌드에 맞춰 카드사들도 간편결제에 특화된 카드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실어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는 카드나 계좌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송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온라인상에서 바로 발급받아 간편결제에 쓸 수 있는 모바일 카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86만 건, 이용 금액은 260억 원에 달합니다. 간편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3,704만 6천 장으로 3개월 전보다 9.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 카드 등록 고객도 502만 9천 명으로 15.5% 증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나자 카드사들은 관련 혜택을 탑재한 카드를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신한카드의 모바일 전용 신한카드 오토는 전월 실적에 따라 모든 페이에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삼성카드는 삼성페이로 결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페이 탭탭을 내놨습니다.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삼성페이로 결제 시 10% 할인을 받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삼성페이로 결제할 경우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 0.3%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의 모바일 101도 모바일 전용 카드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나 K모션으로 결제 시 5% 할인을 제공합니다. 하나카드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하나 카카오페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25%를 청구 할인해 줍니다.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준중형 SUV 투싼, 중형 SUV 산타페, 대형 SUV 베라크루즈.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세계적인 유명 휴양지의 지명이라는 점입니다. 휴양지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차량으로 연결해 차의 특성을 부각시킨 이미지 장명법인데요. 6월 첫 선을 보일 현대차의 야심작 소형 SUV 역시 해양 스포츠의 성지이자 아름다운 휴양지로 꼽히는 하와이 빅아일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섬 코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현대차는 코나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소형 SUV 시장 판도를 뒤흔든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투명한 바다, 하와이안 커피 산지이자 서핑, 수상스키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 천국으로 불리는 이곳은 하와이 빅아일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코나입니다. 또한 현대차가 올여름 야심차게 내놓을 첫 소형 SUV의 차명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첫 소형 SUV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해양 스포츠의 성지인 코나의 지명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신차 이름을 놓고 고민하던 중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의 하나인 코나가 자기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또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이미지를 잘 담고 있어서 차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대차는 세계적인 휴양지의 지명을 활용한 전통적인 SUV 모델 장명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준준형 SUV 투싼은 미국 애리조나, 중형 SUV 산타페는 미국 뉴멕시코, 대형 SUV 베라크루즈는 멕시코 동부의 유명 휴양지입니다. 휴양지가 주는 느낌을 통해 각 차량의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또한 현대차는 코나 출시 전부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이름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 하나 대 두산 개막전이 열린 잠실 야구장의 잔디바닥. 큼지막하게 새겨진 알파벳 코나가 눈에 띕니다. 전북현대 축구선수 유니폼에도 같은 글자가 선명합니다. 코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휴가지명 장명법에 이어 스포츠 마케팅으로 차량 이름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현대차는 코나를 통해 급성장하는 소형 SUV 시장을 잡겠다는 보관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국내 소형 SUV 시장은 2013년 12,000대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만 7천 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12만 대 이상에 이르는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 코나를 통해 SUV 플라인업을 갖춘 만큼 국내외 SUV 시장에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4대 그룹의 위상은 한층 더 공고해졌고 10대 그룹 순위에선 한진그룹이 빠지고 신세계그룹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성쇠를 가른 열쇠는 공격적인 M&A와 선제적 투자였습니다.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기업 순위 바뀐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10대 그룹만 살펴보면 한진그룹이 빠지고 신세계그룹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은 자산 363조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현대차와 SK, LG, 롯데 순입니다. 지난해 10위였던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13위까지 밀려났고요. 스타필드 고양 등 회사를 새로 만든 신세계그룹이 들어왔습니다. 30대 그룹까지 보면 KTNG와 하림, 한국투자금융과 KCC가 편입됐습니다. 반면에 현대그룹은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이 매각되거나 채권단 소유로 들어가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보니까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성적을 가른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10년간 대기업 집단 명단을 살펴봤더니 인수합병의 성공과 실패가 대기업의 성세를 갈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신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급성장했는데요. 그 예로 CJ와 현대백화점, 한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2년 의류업체인 한섬과 가구업체인 리버트를 인수해서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SK네트워크스의 패션 부문을 인수해서 국내 패션업계 빅4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은 10년 만에 27위에서 22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CJ는 안정적인 식품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와 택배 사업을 인수했는데요. 10년 전 19위에서 14위로 도약했습니다. 한화도 태양광 인수로 12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면에 금호아시아나와 이랜드, STX는 무리하게 연속적인 M&A를 했다가 인수기업을 다시 매각하면서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변화를 빠르게 읽고 또 공격적으로 M&A에 뛰어드는 것이 키였는데, 자, 이 밖에 또 어떤 성공 전략이 있었습니까? 네. 선제적인 투자로 크게 성공한 기업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신세계는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 대형 마트 등을 내세우면서 올해 처음으로 재계 10위에 올랐습니다. 또 효성은 장기적인 기술 투자가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한진과 현대그룹은 핵심 사업인 해운업의 몰락으로 그룹도 쇠락했습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재계 1위였던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경영권까지 넘어가면서 올해는 아예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한진은 10대 그룹에서 밀려났습니다. 네,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4대 그룹의 집중도도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대 그룹의 매출 비중이 최근 5년간 점점 커지면서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대기업 집단 매출액 중에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상위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권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013년 이후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4대 그룹 매출액 감소율이 8.8%로 중위나 하위 감소율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 순이익에서도 72%가 4대 그룹의 몫이었고요. 자산 총액에서도 4대 그룹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위 4대 그룹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대기업 순위 변화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집권한 뒤 단 한 번도 외국 지도자와 만난 적이 없으며 북한을 떠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라는 조건을 붙여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입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2% 안팎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계속 2% 내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지난해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석유류 물가가 11.7% 상승했고 가중치가 큰 전세, 외식 등 서비스 물가가 2.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쌀과 두부 등 식료품과 생필품,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하면서 석 달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은행 계좌조차 없지만 어떤 어린이는 통장 잔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어린이의 금융거래 출발선부터 격차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세에서 12세의 은행 계좌는 약 216만 개였고 이들 계좌의 총 잔액은 약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연령대 인구는 약 272만 명으로 은행 통장이 없는 어린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1억 원이 넘는 어린이 계좌 수는 224개로 이 통장의 잔액은 549억 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는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이는 일반 가구 금융자산의 2.6배에 달합니다. 한편 어린이 계좌 중 잔액 1,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는데 이들 계좌의 평균 잔액은 84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C 인사이트 전망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은 1분기보다 약 7.5% 증가한 149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통의 강자 인텔보다 144억 달러 많은 수치여서 인텔을 꺾고 올 2분기에 처음으로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서초, 마포구 등 19개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은 강남이 3,608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서초, 마포, 성동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3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지난 3월 5.94GB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5.25GB보다 13.2% 늘어난 수치입니다. 30개 대형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전송량을 살펴보면 동영상 비중이 59%에 달했고 기타 포털 콘텐츠가 15.5%, SNS가 1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날도 더운데 공기까지 탁해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대기질은 많이 양호해졌는데요. 다만 서울, 경기와 충청, 남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내일까지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해당 지역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전국의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대전과 광주도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이렇게 크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서울, 경기와 충남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 24도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 소식 없이 종일 맑겠고요. 광주와 전주, 대구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어린이날인 금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건조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